당신이 누구든 제 남편 곁을 떠나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여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병실에 제가 모르는 여자가 매일 와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어디 사시는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듣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완벽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상장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식탁에서는 늘 올바른 대화만 오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우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봐. 그날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다음부턴 울지 않기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로 남들 앞에서 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학생회 활동도 했고 봉사 시간도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만 보였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명문대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학과로요. 경영학과. 저는 숫자보다 글이 좋았고 계산보다 사람이 궁금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애초에 묻지 않으셨으니까요. 대학 생활도 계획대로였습니다. 학점 관리, 어학 성적, 인턴십, 공모전. 모든 게 이력서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청년이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하셨고 친척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엔 자기계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6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40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회사에서 야간 MBA 과정을 권유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찬성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곧장 학교로 가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2시간 수업을 1시간 만에 마무리하신 거였습니다. 덕분에 9시에 학교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평소와 다른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다른 길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낡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철물점, 분식집, 세탁소. 오래된 동네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중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연전기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각종 공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기계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뭔가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뭐 고장 난 거 있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세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또 그 길로 걸었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가게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남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참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목요일에도 갔습니다. 화요일에도 갔습니다. 매주 2번 수업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을 응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 조용히 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주 여기 지나가시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아, 네. 학교 다니는 길이라서요. 그렇구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알아챘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윤아예요. 저는 박도연이요.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도연 씨는 2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기기술을 배워서 이 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로운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서.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3달째 저는 거의 매일 그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업 없는 날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 씨도 제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요. 드시고 가세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처음으로 낮에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손목시계였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시계를 들고 갔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시계는 전문이 아닌데. 한번 볼게요. 도연 씨는 시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구로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다 됐어요.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저는 우겼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안 될까요? 마침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가게 밖을 나섰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공부도 하시니까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연 씨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익숙해서라고.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쩌면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도연 씨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줬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기술학교 시절, 가게를 차리기까지의 과정. 담담하게 감정 없이 말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제게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달랐습니다. 제 힘듦을 알아봐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골목길을 휘몰아쳤지만 저는 매일 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의 가게는 이제 제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연 씨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고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방해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구석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손을 닦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뭘 고치고 계셨어요? 오래된 선풍기요. 단골 할머니가 맡기신 건데 부품이 단종돼서 직접 만들어야 해요.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해봐야죠. 새 선풍기 살 돈이 없으시대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던 제게 그게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요.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연 씨 옆에서 그의 일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손길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연 씨가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근처에 국밥집 갈까요? 그렇게 우리는 골목 안쪽의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하지만 음식은 뜨겁고 따뜻했습니다. 도연 씨는 순대국밥을 시켰고 저는 처음으로 그런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네, 처음 먹어보는데. 좋네요. 이런 것도 처음이세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집은 항상 정해진 식단이 있었어요. 밖에서 먹는 것도 대부분 레스토랑이었고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도 불쌍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것들. 그 말이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을 정도로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손목 시계 배터리 확인, 헤어드라이어 점검, 핸드폰 충전기 문의. 사실 다 핑계였습니다. 그냥 도연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아주었고 차를 내어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송년회 준비로 바빴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연말 모임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대로 예년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는 회사 송년회를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떠드는 자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도연 씨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도연 씨는 밖에 서 계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부르자 도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유나 씨, 송년회 끝났어요? 일찍 나왔어요. 그러세요. 눈 오네요. 네, 예뻐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유나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유나 씨를 좋아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나 씨랑 저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도연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 생각, 회사 생각, 제 미래 생각. 모든 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도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씨, 울어요? 행복해서요. 저도요. 우리는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숨겨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수업 끝나고 짧게 만났고 주말에는 외곽의 조용한 곳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도연 씨는 늘 배려했습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을지, 부담스럽진 않을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도연 씨와 먹는 김밥이 더 맛있었고 호텔 라운지보다 작은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가 더 편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월이 되었고 곧 설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수님의 제자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만날 사람 있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누구? 회사 사람?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학벌은? 직업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의 학력을, 직업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유나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해야 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저는 도연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했고 친척들 앞에서 모범적인 딸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도연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도연 씨를 만났을 때 그도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가게가 아닌 한강 근처로 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부모님께 저 얘기하셨어요? 조금만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유나 씨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연 씨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도연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유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걸 드릴 순 없지만 제가 가진 전부로 유나 씨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구도 저를 위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해요. 우리는 찬바람 부는 한강변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조건은 해외 지사 발령이었습니다. 2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것. 부모님은 당연히 찬성하셨습니다. 유나야,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아니?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2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셔야죠. 뭐라고요? 좋은 기회잖아요. 유나 씨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고 유나 씨는 거기서 좋은 경험 쌓으시고. 도연 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유나 씨, 저 이 일하기 싫어요. 원래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해온 거예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도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도연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평범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유나 씨, 지금까지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도연 씨와 함께요. 도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회 없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승진을 거절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박도연이라는 분이에요. 전기 수리 일하세요. 어머니가 기절할 듯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저는 정신 차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 인생을 살려고요.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제게 오세요. 그렇게 저는 도연 씨의 가게 위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설렜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말하자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유나 씨가 옆에 있어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도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제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눈을 뜬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작았습니다.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냉장고는 미니 사이즈였습니다. 어제 도연 씨가 사온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 우유, 식빵, 햄. 저는 처음으로 아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프라이팬을 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 해주었고 혼자 살 때는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계란을 깨는데 껍질이 들어갔습니다. 당황해서 손으로 건져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계란을 올렸더니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도연 씨가 일어났나 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침 만들려고요. 도연 씨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프라이팬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기름이 좀 많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해요. 도연 씨가 제 뒤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뒤집개를 들고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계란 프라이와 식빵으로 첫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우리는 맛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같이 아침 먹을 수 있다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도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앞으로 뭘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연 씨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휴대폰으로 검색했고 빨래를 개는 방법도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도연 씨가 올라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요리책을 보며 조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패가 많았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했고 국은 너무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유나 씨가 해준 거니까.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받았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 와. 우리 다시 얘기하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대로 먹고는 다니니?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에. 잘 먹고 있어요. 도연 씨가 잘 챙겨줘요. 그 사람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유학도 보내줄게. 그러니까 집에 와.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건 도연 씨랑 사는 거예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전 행복해요. 행복? 그 좁은 방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는데?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니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올라왔을 때 제가 운 걸 눈치챘나 봅니다. 유나 씨, 울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모님이시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때문에 힘드시죠? 미안해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어도 돼요. 저한테는 다 보여줘도 돼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데 도연 씨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화려한 반지도 준비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벚꽃 아래에서 평범하게. 네. 저도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큰 집도 못 사드리고 비싼 차도 못 사드려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도연 씨만 있으면 돼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꼭.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키스했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부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하는 날 도연 씨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어색해하면서도 멋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른 옷이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께 부탁해서 사진 속 우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부부네요. 네, 부부예요. 신기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집 근처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식혜를 마시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제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었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가게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될 거예요. 도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도연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충분한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도연 씨도 같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아기 용품은 뭐가 필요한지, 출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유나 씨, 일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괜찮아요. 배 나오면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돈 모아야죠.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몸이 괜찮을 때까지 일했고 도연 씨는 주말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아껴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임신했다며? 누가 말씀드렸을까요? 아마 먼 친척 중에 우연히 저를 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네, 곧 엄마 될 거예요.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네, 다니고 있어요. 돈은 있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손주니까. 그래도 신경은 쓰인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마음 쓰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5달, 6달. 도연 씨는 매일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길질. 신기했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게. 도연 씨, 느껴져요? 움직여요. 네, 우리 아기네요. 우리는 매일 밤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아기가 다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연 씨가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월세는 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아기 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직접 아기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사다가 주말마다 조금씩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씨, 이거 괜찮을까요?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침대예요. 도연 씨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왔습니다. 도연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 아파요. 도연 씨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불렀고 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12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유나 씨. 조금만 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도연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할인이요. 박할인. 좋아요. 우리 할인이. 그렇게 할인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딸, 우리의 기적.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할인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육아휴직 같은 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자였으니까요. 대신 일을 줄였습니다. 아침에만 가게를 열고 오후엔 집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밤마다 할인이가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고 재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유나 씨, 제가 할게요. 쉬어요. 도연 씨는 피곤한 몸으로도 할인이를 안아달랬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부모님께 할인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인이가 100일 됐을 때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도연 씨와 저, 그리고 할인이. 셋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할인아, 건강하게 자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도연 씨가 할인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고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할인이가 새 돌이 됐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셋이서 촛불을 불었습니다. 할인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좋아. 할인이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가게는 안정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입소문도 좋았습니다. 근처 건설 현장에서 장비 수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장비 쪽 일이 늘어났습니다. 유나 씨, 저 사업 확장해 볼까 해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중장비 렌탈이요. 요즘 수요가 많거든요.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도연 씨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가 믿어줘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중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고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할인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몇 시간씩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인이가 5살이 됐을 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부엌. 할인이는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할인이 방이야. 와, 좋아. 할인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유나 씨, 외식할까요? 오늘. 좋아요. 할인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외식을 하고 주말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할인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할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크다니. 도연 씨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요. 정말이요. 시간 참 빠르죠?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는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다 비슷했습니다. 할인이가 새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가 어느 날 피곤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오늘 좀 힘드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맛도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도연 씨,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과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바빠서요. 다음에. 하지만 일주일 후 도연 씨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인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연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추가 검사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며칠간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양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치상 위험이 있습니다. 도연 씨는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요? 괜찮아요.
수술하면 나을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할인이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도연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사이 도연 씨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거래처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할인아. 응, 엄마. 아빠가 조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야 해. 많이 아파? 응. 그래서 수술하셔야 돼. 할인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지? 응, 괜찮아질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할인이와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깊진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수술 전날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만약에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줘요.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나면 유나 씨는 할인이랑 잘 살아요. 싫어요. 우리 셋이 같이 살아야죠. 그래도 만약도 없어요. 도연 씨는 나을 거예요. 도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유나 씨 만난 것만 봐도 이번에도 운 좋을 거예요. 수술은 8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인이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혼자 앉아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6시간쯤 됐을 때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유나야? 도연 씨가 지금 수술 중이에요. 뭐라고?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병, 수술, 지금 상황. 지금 어디야? 병원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부모님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랜만에 듣는 위로였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딸 힘내. 부모님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종양 제거했고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식은요? 곧 깨어날 겁니다. 도연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예요. 유나예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미안하다. 내 선택 존중 못해줘서. 어머니,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더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유나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 도연 씨가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신 차리면 인사시켜 줄게요. 그래. 우리 사위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씨는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지만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유나 씨.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할인이는? 괜찮아요. 학교 갔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할인이를 데려갔습니다. 할인이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아파서. 괜찮아. 빨리 나아. 할인이가 도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도연 씨는 한쪽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걷는 것도 불안정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요. 지금은 회복이 중요해요. 사업은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없는 사업장은 흔들렸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고 직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저는 병원과 사업장을 오가며 뛰어다녔습니다. 할인이는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기꺼이 돌봐주셨습니다. 유나야, 할인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잘 볼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2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장도 봐야 하고 할인이도 챙겨야 했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릴게요. 정미 씨는 경력이 많았습니다. 도연 씨를 꼼꼼하게 케어했습니다. 재활 운동도 도와주고 식사도 챙기고 말벗도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병실에 갔을 때 정미 씨와 도연 씨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둘 다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재활 운동 관련해서요. 도연 씨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미 씨가 도연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 사모님. 손 운동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 모르셨어요? 오빠? 정미 씨가 도연 씨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었어. 세월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대화예요? 오빠라고 하셨죠? 정미 씨와 도연 씨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유나 씨, 정미 씨는 제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어릴 때 헤어진 동생. 보육시설에서 따로 입양 보내져서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오빠 얘기 들으면서 혹시 싶었어요. 확인해 보니 맞았어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사모님 놀라실까 봐요. 그리고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당신 동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4살 때 헤어져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났어요. 도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유나 씨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미 씨와 도연 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 씨, 어제는 놀라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도연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4살 때까지 동생이 있었어요. 2살 아래였으니까 정미가 2살이었을 때까지 같이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를 버리셨어요.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얼마 안 가서 정미는 입양을 갔어요. 정미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어요. 좋은 분들이셨지만 늘 제 뿌리가 궁금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출생 기록을 찾아봤는데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환자분 이름을 보고 혹시 싶었어요. 박도현. 그 이름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확신은 없었죠. 흔한 이름이니까. 그런데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보육시설 이름, 나이,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도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99.9% 일치. 정말 제 동생이 맞았어요. 도연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며칠 전부터 도연 씨 표정이 이상했는지.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살아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가까이에. 정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오빠를 찾고 싶었어요. 평생 어렴풋한 기억 속의 오빠, 손잡고 걷던 기억. 그게 전부였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유나 씨. 제대로 말씀 안 드려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놀라긴 했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평생 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뻤습니다. 이제 도연 씨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정미 씨도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정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미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정미 씨는 간병인이 아니라 도연 씨의 동생으로 제 동서로 병실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게도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요? 남동생이요. 저희 셋이었어요. 오빠, 저, 그리고 막내. 막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따로 입양 보내졌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도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동생? 나한테 남동생이 있었어? 네. 출생 기록을 보니까 오빠보다 3살 아래예요. 이름은 박선우. 찾을 수 있을까? 해볼게요. 저도 오빠 찾은 것처럼. 정미 씨는 정말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뒤지고 보육시설에 문의하고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찾았어요. 선우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지금 부산에 산대요.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대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중장비 기사? 나랑 비슷한 일을 하네. 그러게요. 신기하죠? 일주일 후 선우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마흔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와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형님, 선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선우 씨가 급하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형님, 편하게 계세요. 선우야. 네, 형. 두 남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형제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정미 씨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셋 다 살아 있었네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 살아 있었어.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우 씨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저 중장비 일 15년 했어요. 포크레인, 굴삭기 다 다룰 줄 알아요. 그래, 나도 그 일 하는데. 정말요? 신기하네.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선우 씨는 도연 씨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재활 운동을 함께하고 사업장 일도 거들었습니다. 전문가여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형님 사업장 좋네요. 잘 꾸려놓으셨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형님 일인데 당연하죠. 선우 씨는 서울로 아예 올라왔습니다. 도연 씨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도연 씨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팔 힘도 돌아왔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유나 씨, 드디어 집에 가네요. 네. 할인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퇴원하는 날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정미 씨와 선우 씨도 함께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사위, 이제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유나 잘 챙겨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가 달려와 도연 씨를 안았습니다. 아빠 다 나았어? 응, 다 나았어. 할인아,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 씨, 저 할인이, 정미 씨, 선우 씨, 그리고 부모님까지. 좁은 식탁이었지만 다들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밥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 도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 아닐까요, 오빠? 정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평생 처음이네. 도연 씨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축하해.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님도 만나보셔야 해요. 그래야지. 언제 데려와? 선우 씨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도왔습니다. 도연 씨와 선우 씨는 형제복을 마쳤고 정미 씨는 신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도연 씨가 선우 씨 주례를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동생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다시 만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형이 항상 옆에 있을게. 선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 씨네 세 남매, 그 가족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해 겨울, 정미 씨도 재혼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도연 씨를 간병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를 찾고 나니까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잘 됐다, 정미야. 행복해야 해. 오빠도요. 도연 씨의 사업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우 씨가 함께하면서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형님, 우리 지점 하나 더 낼까요? 그래 볼까? 너 맡을 수 있어? 당연하죠. 형제는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할인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복잡하지? 왜?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전부인데 우린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게 좋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맞아. 나도 좋아. 할인이는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연 씨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했고 재발 징후도 없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응. 우리 셋이서. 아니, 가족 다 같이. 좋아요.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도연 씨, 저 할인이, 정미 씨 가족, 선우 씨 가족, 부모님까지 15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도연 씨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날 밤 숙소에서 도연 씨와 둘이 산책했습니다. 유나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나랑 결혼한 거. 힘든 일 많았잖아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 정말이요. 도연 씨랑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유나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다음 날 아침 모두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쁘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도연 씨, 할인이, 정미 씨, 선우 씨, 부모님 모두가 일출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작은 전기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공허했던 삶에서 부족하지만 충만한 삶으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연 씨를 만나고 할인이를 낳고 정미 씨와 선우 씨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유나 씨, 뭐 생각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참 드라마 같죠? 정말이요. 누가 믿겠어요. 간병인이 남편 동생이었다는 걸.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는 출근하고 할인이는 학교 가고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집 살까요? 집이요?
응. 전세 아니라 우리 집, 아파트, 돈이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선우랑 같이 하니까 수입도 늘었고, 좋아요. 해봐요. 1년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이 있었지만, 우리 이름이 적힌 집이었습니다. 입주하는 날, 도연 씨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뭐해요? 신혼 때 못해준 거, 지금이라도. 도연 씨는 저를 안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린이가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나는? 너는 세상에서 제일. 하린이는 웃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새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일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도연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 씨도 좋은 아침. 우리는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간단한 아침. 하린이를 깨우고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뭐지? 모르지. 학교 가서 확인해봐. 알았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집들이 오셨습니다. 정미 씨와 선우 씨 가족도 왔습니다. 집 좋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생했어, 둘 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다 괜찮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도연 씨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함께 사는 법을, 행복해지는 법을.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합니다. 부족하지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함께